자, 좀 전에 그 법률행위 분류할 때, 자, 의사 표시에 따라서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행위. 자, 부담행위는 다른 말로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 처분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자, 채권을 발생시킨다, 채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킨다, 물권행위. 물권이 아닌 권리를 변동시킨다, 준물권행위. 이렇게. 좀 전에 준자 들어가는 거 하나 들어보셨죠? 준법률행위 들어봤잖아요. 그 준법률행위하고 준물권행위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준물권행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사실행위.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든다면,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매매 계약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갑에서 을로. 물론 최종적으로 을이 등기를 해야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행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매매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뭐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행. 이렇게. 자, 그리고 잘 보면은 매매를 하면은 갑에게는 대금 지급 청권,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이 생깁니다. 채권. 그래서 매매를 함으로써 갑과 을에게 채권이 발생되므로 채권행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를 잘 보시면, 자, 소유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권이죠. 물권. 대표적으로. 그럼 물권을 이전하고 양도를 하고 설정을 하고 포기를 하고, 이 네 마디밖에 없어요. 물권을 이전, 양도, 설정, 포기. 자, 이거를 우리는 처분행위랍니다. 처분행위. 자, 그러면 잘 보시면 물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우리는 물권행위라 한다. 물권행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권이 아닌 기타 권리, 대표적으로 채권을 이전, 양도, 설정, 포기한다. 이거를 우리는 준물권행위라 한다. 준물권행위. 이렇게. 자, 그래서 매매, 약속, 채권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은 물권행위. 채권 이전,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죠.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가?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법이 딱 나오면 뭔가 처음에 계약을 함으로써 약속을 하면 약속에 따라서 물권을 넘겨준다. 이거를 이행이라고 한다. 이러냐, 이행. 그죠?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또 채권행위를 부담행위를 하느냐?
자, 3월 1일 날 매매를 하면서 4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1일 날 매매를 하는 것은 4월 1일까지 이전할 의무를 부담했다, 그런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요거를 뭘 한다고? 부담행위. 요거를 처분행위. 요거를 채권행위. 요거를 물권 준물권행위, 이렇게 부른다고. 개념을 딱 잡아야 된다. 첫째. 자,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한다, 그 말은 법률적으로 매매라는 채권 행위를 해서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한다, 소유권 양도한다, 또 다른 물건을 설정한다, 또 다른 물건을 포기한다, 이거를 물권 행위. 그럼 물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 양도, 설정, 포기하면은 채권 행, 준물권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크게 봤을 때. 오케이. 요게 이제 조금 어렵고 다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채권 행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우선은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걸 머릿속에 딱 넣고 채권행위를 뭘 한다고? 부담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를 뭐라고? 처분행위. 이렇게 개념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능체계도를 한번 볼까요? 불능체계도. 자, 요것도 이제 별 4개다. 요거는 민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한테 지금 1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우선은 요 사람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에요. 근데 매도인, 매수인으로 하지 마시고 요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채무자, 요 사람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채권자, 이 개념을 딱 써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각종 계약이 그냥 99%니까 항상 계약이 나옵니다. 그럼 계약이 나오면 그거를 통일해서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넣으라고. 채무자, 채권자. 자, 그런데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자, 여기서 집이 불타버렸어. 홀라당 이렇게. 그럼 집이 불타버리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거를 우리는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가능 반대말이 뭐라고? 불능. 불가능. 자,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거를 쓰면 이렇습니다.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이걸 줄이면 이행 불능, 더 줄이면 불능, 이렇게 한다고. 채무 이해 불능, 이행 불능, 불능, 이렇게. 그럼 불능인데, 자, 보세요. 매매 전에 불능이 됐죠? 매매를 하기 전에 이미 집이 불탔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 원시적 불능. 이렇게 원시적. 애초부터 불능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매매를 한 후에 집이 불타도 있거든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집이 불탈 수도 있단 말이야. 이때는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지요.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우선은 한번 여러분들의 상식에 호소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매매 전에 불탄 거 하고 매매 후에 불탄 거 하고 어느 경우가 좀 황당해 보입니까? 느낌이. 매매 겁내지 마라. 괜찮다.
모든 게 용서되는 시점이 4월까지다. 예? 예. 이게 훨씬 더 황당하다. 지금 집이 이미 없는데 계약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집이 불타고 없어. 집이 불타고 없는데, 이미 불타고 없는데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방 따뜻하지, 괜찮지, 서로 지금 계약하고 있단 말이야.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이 없는 집을 매매했단 말이에요. 매매 대상 자체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때 매매는 무효로 갑니다. 효력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후발적 불능은 보세요. 매매를 체결한 후에 불능이 됐죠. 그럼 매매할 당시에는 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래서 있는 집을 매매했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자, 그러면 여기는 뭐로 처리하느냐? 여기, 자, 지금 매매가 무효로 됐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갑의 잘못으로 무효가 됐다. 에?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을 물어볼게요. 만약에 매매하기 전에 집이 불탄 걸 갑이 알았어요. 주인이 알았어. 그럼 매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갑이 알았음에도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매매를 해가지고 을이 1억을 은행에서 빌려버렸어. 그럼 빌리면 이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자 정도는 손해를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이 있는 갑이 잘못이 없는 을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 자, 그게 이제 적용되는 게 앞으로 좀 어렵습니다. 계약 총론에 나옵니다. 535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자꾸 읽어주면은 별거 아니다. 읽어보시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자, 매매 전에 불탔다. 무효이다. 원래 무효이면은 권리 의무가 없잖아요. 의무가 없다는 말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똑같거든. 그럼 갑에게 책임이 없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갑에게는 잘못이 있고 을에게는 잘못이 없고 갑의 잘못으로 을이 손해를 봤다면 최소한 배상하라. 이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핵심이 요거예요. 체결상. 자, 만약에 이게 유효다. 매매가 유효다. 그러면 계약상의 책임. 이렇게 불러요. 그럼 매매가 무효야. 그럼 계약상의 책임은 없어. 체결하는 과정에서 배상하는 책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자, 후발적 불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갑에게 귀가 있다. 갑에게 귀가 없다. 귀가 뭐예요? 귀책 사유. 자, 귀책 사유는 다른 말로 잘못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고의 과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귀책 사유, 고의 과실, 잘못.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불탔다. 잘못 없이 불탔다. 이건 벼락 맞아서 불탔다. 그런 얘기. 그럼 어느 경우에 갑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우리 민법 책임의 대원칙은 잘못이 있어야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무슨 책임지느냐? 소유권 이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집니다. 읽어보시오.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갑에게 잘못이 없다. 요런 경우는 책임 문제가 아니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요 문제로 처리합니다. 요거는 한참 있다가 계약법에 2월 초에 배웁니다. 2월 초에. 우선 여기는 분류만 좀 기억하시라고. 분류. 자, 매매 전에 불탔다. 원시적 불능. 매매 후에 불탔다.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매매할 때 집이 없었으므로 무효. 후발적 불능은 매매할 때 집이 있었으므로 유효. 그럼 무효이면 원래 책임을 안 져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갑의 잘못으로 잘못이 없는 을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때 최소한의 책임을 져라. 이거를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부릅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자,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다.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다. 즉 갑의 잘못으로 불탔다. 그때는 갑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갑에게 잘못이 없이 천재지변으로 불탔을 때는 책임 문제가 아니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로 처리한다. 이렇게.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적법을 한번 볼까요? 적법. 법에 적합해야 된다. 적법.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항상 민법은 체계입니다. 체계. 자, 적법이 어디에 나오더라? 한번 연습해보고 좀 전에 한 거. 자, 법률 행위. 총식에는 법률 행위를 다룬다고 그랬죠? 그럼 법률 행위에서는 의, 종류, 요건. 요건은 몇 가지?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성립 요건은 당사자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있고. 자,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능력을 가지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하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고. 그럼 목적에서 확정, 가능, 적법, 그게 할 자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소 파악을 좀 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법에 적합해야 된다. 이때 법은 강행규정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강행규정. 강행규정에 적합해야 유효로 간다. 그 말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은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강행규정하고 반대말이 임의규정이단 말이에요. 임의규정. 앞으로 수없이 나옵니다. 계속. 그 총칙이 중요한 게 총칙에서 개념을 흐리부리하게 해버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강행규정은 강제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 요거는 임의로 준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 그 다음 강행규정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특약을 하면은 특약이 무효다. 이런 규정. 임의규정에 위반한 특약을 해도 특약이 유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법대로 하라. 즉 규정, 특약보다는 규정이 우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규정이 우선한다. 요거는 규정보다는 특약이 우선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잖아. 이게 표현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혼동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강행규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두 가지. 자, 하나는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효력 규정, 효력을 주는 규정. 하나는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단속 규정. 자, 올해도 시험에 나왔지? 자, 효력 규정.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 효력 규정에 만약에 위반했어. 위반.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은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자, 어떤 매매를 했는데 효력 규정에 위반된 매매야. 그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은 처벌도 되고 효력도 무효로 갑니다. 가장 강력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 계약을 할 때 민법의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매매를 하면은 처벌도 되고 효력도 안 주고 끝이다. 이만 끝장이다. 끝장. 자, 그런데 임의규정을 위반했어. 이거는 괜찮아. 처벌도 안 돼. 그리고
효력도 그대로야. 유효야. 이렇게 됩니다. 가장 강력하다. 효력 규정. 삐리하다. 임의 규정. 자,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은 처벌되고 무효. 임의 규정에 위반해도 처벌도 되지 않고 유효. 자, 그래서 당연히 이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특이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단속 규정에 위반했잖아요.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은 처벌은 됩니다. 처벌은 되지만 유효야. 요렇게 딱 절충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자, 효력 규정하고 임의 규정은 정반대입니다.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은 박살, 임의 규정에 위반해도 괜찮다. 근데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은 단속 차원에서 처벌만 되고 효력은 그대로 줍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이유로 만들어낸 규정이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 시험에는 주로 뭐 나오냐? 효력 규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단속 규정에 예가 뭐가 있냐? 임의 규정은 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이렇게. 자, 효력 규정 우선은 두 개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토지, 거래, 허가 규정.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 규정. 자, 토지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했다면은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 이래 된단 말이에요. 효력 규정. 토지 거래 허가 규정. 그다음 명의 신탁 금지 규정. 명의 신탁 금지 규정. 대표적인 두 개만 우선 기억하시고 앞으로 몇 개 더 있습니다. 자,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예는 첫째는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자기가 당사자로서 고객하고 고객 거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직거래를 하거든. 직거래. 직거래 금지 규정. 의뢰인과 소장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직거래 금지 규정. 이런 게 있어. 직거래 금지 규정. 그 다음 전매 금지 또는 전매 제한 규정. 우선 요 세 개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학생들은 착각이, 자, 답을 내려면은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답을 낸다. 이 생각 때문에 공부를 할 줄 몰라. 지문 5개 중에 3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답 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니까. 객관식이라서.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선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걸 이 2개, 3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읽어보시오. 토지거래 허가 규정, 명의신탁 금지 규정,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직거래 금지 규정, 전매 금지 제한 규정. 요 정도만 우선 기억하시라. 자, 그래 놓고 이제 타당을 보겠습니다. 타당. 타당하면은 유효, 부당하면은 무효. 자, 여기는 103조하고 104조가 들어갑니다. 104조. 자, 여기는 중요하죠. 별 4개입니다. 최초의 출제위원회 들어갈 때 여기는 반드시 한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은 103조는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 그걸 줄여가지고 반사회적 행위라고 합니다. 앞으로 반사회적 행위. 자,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뭐라고? 반사회적 행위. 자,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다. 그럼 104조는 뭐냐?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특히 경제적 입장에서
불공정행위. 불공정행위도 무효이다. 이게 104조입니다.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같이. 자, 그러면 이 넓이를 보시면 반사회적 행위가 넓어요. 이렇게. 그래서 불공정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에 포함됩니다. 포함.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4조는 103조의 예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시. 불공정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의 예시. 거기에 포함된다. 반사회적 행위가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특히 경제적 측면의 반사회적 행위를 불공정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무효는 예전에 우리가 11월 12월 달 할 때 약간 배웠는데 무효를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 자, 우선은 무효는 그죠? 절대적 무효. 가장 강력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효, 약한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효다. 그러면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자체가 보호가 되지 않는 강력한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상대적 무효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 이걸 상대적 무효랍니다.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이걸 뭐라고? 상대적 무효.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이 말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절대적 무효를 다시 분류를 딱 하면 자, 여기는 103조 104조 무효가 있고 기타 무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타 무효. 이렇게 기타 무효. 분류하는 방식을 딱 기억하시고 시험에 최적화된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강력합니다. 강력한데도 이게 더 강력해. 절대적 무효가 강력한데 이거는 더 강력하다고. 그래서 103조 104조 무효, 그 다음에 기타 무효. 자, 기타 무효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딱 나누라고 머릿속으로. 103조, 104조. 즉 반사회적 무효, 불공정 무효와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이렇게 머릿속에 탁 체계를 잡으라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746조라고 있습니다. 746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전에는 여기 어려워서 출제를 안 했는데 요즘은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103조, 104조를 출제하면은 출제비는 100% 출제합니다. 같이. 자, 이게 뭐냐?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법 원인급여. 자, 불법 원인급여일 때는, 자, 불법한 원인으로 준 것은 무효가 되어도 원래 무효가 되면은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조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무효가 되어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쁜 짓으로 넘겨준 것은 무효가 되어도 찾아오는 것도 막아버리겠다. 그런 조문이에요. 746조. 그러면 이때 불법이 뭐냐 했을 때 이 불법이 103조, 104조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반사회적 무효나 불공정 무효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몇 조가 나와야 된다? 746조. 이렇게. 자, 그럼 당장 하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자, 갑이 을한테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자, 토지 넘어갔네요. 단순하게 1억도 지금 넘어갔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가 돼 버렸단 말이야. 무효가 됐다. 이거는 뭐 시험에 필수적이에요. 무효가 됐다. 그럼 무효가 되면은 을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갑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맞죠? 아까 을이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요? 유효가 돼야 취득, 무효, 불취득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권리도 없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뭘 한다고? 부당이득. 부당이득. 그럼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미 토지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이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판정이 됐어. 재판에서. 그러면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 청구, 을은 갑에게 1억 반환 청구. 이걸 뭘 한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보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갑은 요 매매가 무효가 되면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무효를 알아봤더니 103조, 104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우선 104조는 빼봅시다. 이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그러면 103조로 무효가 됐다는 순간 몇 조가 들어와야 된다고? 746조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요 매매가 103조로 무효가 되면은 이 매매 자체가 불법이 돼 버린다고. 그 불법이 뭐라고? 반사회적이라고. 그래서 746조가 적용이 돼 버리니까 갑은 불법 원인으로 토지를 급여했단 말이야. 그러면 무효가 되어도 반환 청구에서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이리 돼 버린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돼 버린다고. 자, 다시 한번. 그냥 이게 만약에 103조나 104조나 이런 무효가 아니고 기타 무효야, 기타 무효. 기타 무효가 되면은 요게 적용이 안 돼. 그럼 적용이 안 되면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 갑은 무효를 근거로 을에게 토지 반환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무효가 알고 보니까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어. 그럼 몇 조가 적용된다? 746조. 746조가 되기 때문에 갑은 불법 원인으로 토지를 급여했기 때문에 무효이지만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 결과로 을이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무효라도. 아주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 자, 어쨌든 간에 무효를 분류할 때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103조, 104조 무효, 기타 무효.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103조, 104조로 무효가 되면 몇 조가 나온다? 730.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앞으로 연습하겠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 해놓고, 자, 반사회적 행위가 뭐냐? 유형이 있거든요. 유형. 자,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유형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판례가 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반사회적이냐 이 말입니다. 뭐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냐. 자, 첫째는 정의에 반함으로써 반사회적이다. 정의에 반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윤리에 반함으로써 반사회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극히 사행적이다. 사행은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섯 개. 하여간 이 다섯 개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103조에서 반사회적 무효다.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보시오. 1번 정의에 반하는 행위, 2번에 윤리에 반하는 행위, 3번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4번에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5번에는 극히 사행적인 행위. 요 다섯 개를 딱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판례가 막 20개, 30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보면 어리석습니다. 그 선생님, 나는 우리 조상의 전통이 그 암기입니다. 암기, 조상의 전통이. 그러다가 10년 한 사람 천지라. 민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면 여러분 양이 많아요, 양이. 그 양을 줄여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자꾸 압축시키다, 압축. 응? 자, 그러면 정의에 반하는 행위. 자,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거. 자, 올해는 거의 나올 겁니다. 읽어보세요. 적극 가담하에 이중매매. 이게 별 4개라. 별 4개. 적극 가담하에 이중매매. 이게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를 하면은 정의에 반함으로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씩만 딱 머리에 꽂아란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 이거 말고도 많던데요. 그거 지금 하지 말라고. 쓸데없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20개를 외우고 있다. 자, 4월달에 모의고사 쳤다. 제가 볼 때는 110% 틀립니다. 소용이 없다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라. 자, 그 다음에 윤리에 반하는 행위는 첩 들어보셨죠? 첩계약.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첩계약. 요거를 딱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첩계약. 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여기부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평생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여기에 해당돼서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평생 이혼 안 하겠다. 평생 결혼 안 하겠다. 요런 계약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므로 반사회적 무효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찰. 절 있잖아요, 절. 자, 여러분들이 그 산에 절 가면은 절이 소유하는 그 임야가 있거든요, 임야. 그런 절의 생존의 근거입니다, 그게. 근데 사찰이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임야를 남한테 공짜로 줘버린다. 그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찰이 자기 소유 임야를 공짜로 남에게 주어버린다. 이런 거는 생존의 위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 자, 여기는 도박 관련 행위. 제가 도박 행위를 안 하고 도박 관련 행위를 했습니다. 도박 관련 행위. 그냥 도박하는 자체도 반사회적이고 도박 자금을 빌리는 것도 반사회적. 도박 자금을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반사회적. 그래서 도박 관련 행위든 전부 다 반사회적이다. 도박이 뭔지 아시죠? 도박이 뭐예요, 도박? 무기는 자 깔아라 치자, 이게 도박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유형을 기억하시고 1번하고 2번에서 출제를 거의 80% 90% 정도 합니다. 1번 2번에서. 그 책에는 그래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너무 복잡해. 저 책에 650페이지 되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그 참고로 요 하나씩만 기억하시고
여기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첩계약 한번 볼까요? 첩계약.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이라는 남자가 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 이게 이제 뭐 첩계약 했다 칩시다. 첩계약. 첩계약. 뭐 첩이 뭔지는 지난번에 설명했다. 자, 우리 민법의 남녀관계는 세 가지다. 법률혼, 사실혼, 첩관계 세 가지. 자, 사실혼까지는 법이 보호, 첩계약은 보호하지 않고 무효로 이렇게 됩니다. 첩은 혼인의사도 없고 혼인신고도 없고 지속적인 동거도 없고 그냥 들락거리고 이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첩계약은 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이렇게 무효야. 자, 그러면 문제는 첩계약을 하면서 그냥 첩계약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요 사람은 재벌이다 말이에요. 재벌. 요거는 탤런트이거나 아니면은 배우 주로. 모 재벌하고 모 배우하고 첩계약을 맺은 게 제가 아는 게 3건 정도 있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벌이니까 첩계약을 하면서 대가를 줍니다. 그래 이 아파트를 정여하겠다. 이래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첩에게 첩관계를 끝내면서 첩에게 그죠? 생계비를 지급하겠다. 약정. 또 첩이 난 자식 있잖아. 자식 그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정. 그러면 요거를 뭐라 하느냐? 정여와 생계비나 양육비 지급을 첩계약의 부수적인 약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 한다고? 부수적인 약정. 이렇게. 그러면 첩계약은 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가 맞아요. 그럼 부수적인 약정도 여기 따라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판례는 뭐가 기준이냐? 첩관계를 강화시키면 무효, 약화시키면 유효. 자, 첩계약을 하면서 아파트까지 준다. 첩계약을 강화시킨다. 그때는 정여도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첩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생계비나 양육비를 주는 것은 첩관계를 완화시키거나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두 개는 유효라고 합니다. 유효.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정여를 했다 칩시다. 자, 아파트 갔어. 이렇게. 아파트 하면서 갔다고. 그럼 우선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 남자가 첩계약하면서 아파트를 정여하겠다. 요래 했단 말이에요. 정여하겠다. 말만 하면은 될까요? 아파트를 정여하겠다. 공짜로 니한테 주겠다. 말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말만 하면. 왜? 만약에 갑이 말로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무효, 요것도 무효. 그러면 아파트를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자가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참고로 보통 이게 첩관계를 맺을 정도의 여자 있잖아요. 그죠? 참고하십시오. 민법 지식이 뛰어납니다. 보통. 여러분보다 훨씬 잘합니다. 민법을. 고급 술집에 가면 여자들이 있는데 민법 지식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실력이 좋아요.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갑이 첩관계를 맺자. 아파트 하나 줄게. 을이 좋다. 이래 안 합니다. 을이 뭐랍니까? 일단 넘기라. 이래야 합니다. 넘기라. 그래서 아파트가 주로 넘어갑니다.
아 하면서 넘어갔다고. 등기를 해줬다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가 아까워. 그리고 또 을 말고 옆에 있는 을다시가 마음에 더 들어. 이거하고는 그냥 끝내고 싶은데 마침 첫 계약은 무효야. 정여도 무효야. 그러면 아파트를 찾아오고 싶어 하잖아요. 맞죠?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첫 계약이 반사회적 무효잖아요. 그럼 103조로 무효가 되면 항상 몇 조가 온다고? 746조가 와버린다니까. 그래서 갑은 불법 원인으로 아파트를 급여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반사적인 결과로 이 첩이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거를 첩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남자는 지식 수준이 103조, 이 여자는 지식 수준이 746조까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미 알고 있어. 746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아파트가 넘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넘기라 이래 한다니까. 참 온갖 것 다 배워준다. 잘해라, 잘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첩계약도 무효, 정여도 무효. 그런데 여기는 몇 조가 적용된다고? 746조. 그래서 갑은 불법 원인으로 아파트를 급여했으므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반사적인 결과로 첩이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효임에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돌려줘야 돼. 그런데 746조 때문에 무효이지만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해버리는 게 이게 굉장히 예외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잘 낸다고. 오케이? 자, 이거 기억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요거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